7화 줄거리. 아버지의 첩이된 이화를 남몰래 연모하면서 받은 상처로 그간 여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던 왕후가 드디어 적의 여자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다. 갑자기 찾아온 무모한 열정에 사로잡힌 그는 언청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결혼하고 신복 부하들은 다가올 성정부 군의 위협을 걱정한다. 하지만 왕후의 아내가 내놓은 계교로 현장을 앞세워 이 일은 무사히 무마된다. 바야흐로 거대 군벌에 의한 전쟁의 징후가 곳곳에 나타나고 왕후는 소총의 필요성을 느껴 왕홀의 도움을 청한다. 아내를 실컷 애모하고 밖으로 나온 왕후는 신복부하를 불렀다. 우리가 원하던 소총 3,000자루가 여기서 120리가량 떨어진 철도 교차점까지 왔다. 북쪽의 어느 제분소로 가는 밀부대처럼 꾸려졌으니 내가 500명의 병조를 거느리고 가서 부대를 모조리 운반해 오너라. 그 방법으로는 전부가 화적의 복장으로 하고 가서 그것을 약탈하여 산의 화적 소굴로 운반해 가는 것처럼 보여라. 그리고 마차를 가까이 대기시켰다가 전부 이리로 운반해 오란 말이야. 알아듣겠느냐? 왕후는 매가 영리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중대한 임무를 그에게 맡겼던 것이다. 백장은 그 무지무지하게 큰 두 주먹이 믿음직했지만 지혜가 필요할 때는 매가 월등 나았던 것이다. 매는 그 임무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절을 하였다. 왕후는 다시 말을 이었다. 소총이 여기에 전부 도착하면 너는 물론 병졸 각자에게도 그 공에 따라서 상을 줄 생각이다. 왕후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가고 없었다. 그는 시원하라고 갈대로 엮어 등을 댄 조각이 있는 나무 의자에 도로 앉았다. 지독히 더운 날씨라서 그는 혁대를 풀고 저고리 단추도 풀어 헤쳤다. 그리고 쉬면서 아내의 목덜미에서 젖가슴에 이르는 고운 곡선을 생각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렇게 살결이 고울까? 또 그렇게도 부드러울 수 있을까? 형한테서 온 편지가 거기에 없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지 않았다. 그의 아내가 가져가 버렸던 것이다. 그녀는 왕후가 손을 넣어보지 못한 그녀의 두루마기 속주머니에 그 편지를 넣었다. 매가 병조를 인솔하고 떠난 날 밤 왕후는 자기 전에 땀을 들이려고 뜰에서 혼자 산책을 했다. 그 뜰에는 골목길로 통하는 뒷문이 있었다. 그 길엔 낮이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가 거닐 때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자기 꿈에만 정신이 팔린 왕후는 처음엔 그 소리를 귓전으로 들었다. 그러나 귀뚜라미는 언제까지나 울었다. 이윽고 그는 아직 이런 벌레가 울 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 벌레가 우는 쪽으로 가보았다. 귀뚜라미는 바로 문 있는 데서 우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가 정신을 모아 어둠 속을 보니 그곳에 이상한 것이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번개처럼 빠른 솜씨로 칼을 잡고 다가갔다. 그 어둠 속에서 파랗게 질린 곰보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숨가쁘게 빠른 어조로 속삭였다. 아저씨, 소리내지 마세요. 아주머니에게도 아무 말 마세요. 그리고 요 앞에 길모퉁이에서 기다릴 테니 그리로 곧 와주세요. 급히 알려드릴 일이 있어요. 곰보는 사라졌다. 왕후는 혼자 산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 그의 뒤를 따랐다. 곰보는 어두운 담벽에 바싹 붙어 살금살금 걸었다. 그 광경을 보고 왕후는 크게 놀라 조카에게 물었다. 얘, 너 왜 그러니? 얻어맞은 개 모양으로. 곰보는 또 속삭였다. 쉬, 아저씨, 전 먼 곳에 아주머니 심부름을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머니는 누구를 시켜서 내 뒤를 밟게 했는지도 몰라요. 아주머니는 이 일을 남에게 알리면 저를 죽인댔어요.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왕후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곰보를 두 팔에 번쩍 들고 어둡고 비좁은 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자세히 말하라고 했다. 아주머니가 저더러 이 편지를 어떤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어요. 봉에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는 것인지는 몰라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글을 읽을 줄 아느냐고 묻기에 전 촌에서 자라서 글을 모른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 편지를 주면서 오늘 밤 성 밖의 북쪽 찻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해요. 그리고 심부름값도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곰보는 품속에서 편지를 꺼내 왕후에게 내어주었다. 왕후는 말없이 받았다.
그리고 묵묵히 작은 거리로 빠져나왔다. 한쪽 모퉁이에 늙은이가 더운 물을 파는 작은 가게가 있었다. 거기 벽에 박은 못에 매달아 놓은 조그마한 콩기름 등불이 있었다. 그 팔락거리는 불 밑에서 왕후는 편지 겉봉을 뜯었다. 그는 그 사연을 읽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의 아내가 누구인지 모르나 어떤 사람에게 소총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었다. 그 편지가 최후의 연락이었다. 그 소총들을 손에 넣고 모두 모이면 나도 갈 것이오. 이렇게 읽은 왕후는 갑자기 발밑에 땅이 뱅뱅 돌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아내가 그를 이렇게 배반할 줄은 진정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가 그녀와 결혼하는 데 대해서 언청이가 몇 번이나 말린 것을 잊고 있었고 또 근래엔 언청이가 그에 대한 근심으로 눈에 띄게 우울해진 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고 오직 한 가지 불만은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것뿐이었다. 아이를 배웠는가 하고 그는 그녀에게 여러 번 열심히 물었었다. 그렇게도 그의 모든 사랑을 바쳤던 아내가 그에 대해 반역심을 품고 있을 줄이야 꿈엔들 생각했을 것인가. 그는 매일같이 밤이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어서 밤이 되어서 그녀를 포옹하고 싶어서였다. 여느 날 밤 같으면 지금쯤 그는 사랑의 보금자리로 갈 시각이었다. 이제야 그는 아내가 그를 한 번도 마음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이 풍운을 타고 커다란 비약을 하려고 할 즈음에 그녀는 그를 반역하려는 음모를 하고 있다니. 뒤론 무서운 음모를 하고 있으면서도 매일 밤 그와 함께 잠을 자고 아이가 없느냐고 물으면 없는 것을 슬퍼하는 신용을 했던 것이다. 지난날과 같은 무서운 분노가 용솟음쳤다. 아니, 여태까지 경험한 적이 없을 만큼 격렬한 분노였다. 심장이 심하게 뛰고 귀에서 소리가 났다. 눈에선 불꽃이 튀었다. 그는 아플 만큼 눈썹을 찌푸렸다. 그의 뒤를 따라오던 곰보는 그 가게의 문가에 어두운 곳에 서 있었다. 걷잡을 수 없는 노기에 찬 왕후는 나오는 길에 그를 밀쳐 돌이 깔린 길바닥에 쓰러뜨렸다. 분노에 정신을 잃은 왕후는 조카도 보이지 않았다. 분노에 찬 그는 쏜살같이 그의 거처로 돌아왔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칼집에서 환도를 뽑았다. 서리빨이 뻗치는 표범 장군의 보검이었다. 걸으면서 그는 칼날을 한번 쓱 닦았다. 그는 곧장 아내의 침실로 뛰어들었다. 아내는 침대에 번듯이 누워 있었다. 무더운 여름밤이라 휘장도 치지 않고 있었다. 휘영청 밝은 달이 정원의 높은 담 위에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달빛이 아내의 몸뚱이를 비추고 있었다. 아내는 더위 때문에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벗은 몸을 드러내놓고 한 팔은 침대가에 늘어뜨리고 한 팔은 오므리고 있었다. 그러나 왕후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 아내가 달빛에 유난히 아름답게 보였고 하얀 대리석 조각보다도 더 한층 우아하게 보였으며 격분한 감정 속에 죽음보다 더한 쓰라림을 맛보았으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가 간계를 부려서 그를 배반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순간 끓어오르는 중후감으로 그는 환도를 번쩍 들어 아내의 목을 내리쳤다. 그리고는 피 묻은 칼을 비단 이불로 닦았다. 무엇라고 한마디 소리가 아내의 입에서 나올 듯 했으나 흐르는 피가 목을 넘어갔기 때문에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왕후는 알 수 없었다. 환도로 내리치는 순간 아내는 수족을 번쩍 들고 양눈을 붉어지게 떴다. 그리고 숨이 끊어졌다. 왕후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뜰로 나가서 호령을 했다. 부하들이 달려왔다. 노기가 사라지지 않은 그는 사나운 어조로 명령을 내렸다. 그는 일각도 지체할 수 없었다. 곧 매의 응원 출동을 하여 화적보다 한 걸음 앞서서 소총을 가져와야 했다. 그는 남은 부대를 집합시켜 언청이를 대장으로 한 200명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자신이 인솔하고 떠났다. 현공소 대문을 나올 때 늙은 문지기가 하품을 하면서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때 아닌 소동에 얼빠진 얼굴을 하고 있는 그에게 왕후는 마리에서 소리쳤다. 이봐, 내가 자는 방에 무엇이 있을 테니 그걸 운하나 못에 내다버려. 내가 돌아오기 전에 깨끗이 치워. 왕후는 녹이 등등하여 연거푸 말에 채찍질을 했다.
그의 겉모습은 위풍을 떨치고 있었으나 가슴은 찌르듯이 아팠고 심장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 슬픔을 노여움의 불꽃으로 태워 없애버리려고 애썼으나 심장의 피는 여전히 흐르는 것이었다. 티끌을 일으키며 달리는 말발굽 소리에 아무도 들을 수는 없었으나 그는 신음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말을 몰고 있었다. 왕후와 그 부하들은 그날 밤과 그 이튿날 하루를 계속해서 매의 뒤를 쫓아 시골길을 달렸다. 바람 한 점 없는 여름날의 햇빛은 사정없이 내리쬐다. 마음이 초조한 왕후는 부하들에게 쉬게 하지 않았다. 그날 해가 저물 무렵에 남북으로 뻗은 큰 길에서 그는 도보로 행군하는 한때의 군대를 앞장서 가는 매를 보았다. 그가 명령한 대로 그들은 모두 군복을 벗고 변장을 하고 머리엔 황건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보기 전까진 그들이 자기 부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잠시 후 그들이 분명히 매와 그의 부하들인 것을 알자 왕후는 말에서 내려 길가에 있는 대추나무 그늘에 앉았다. 그는 기진맥진했기 때문에 매가 가까이 오기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노라니 격앙했던 마음은 가라앉고 노여움도 풀어지려 했다. 그는 다시 가슴속의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 자기가 아내에게 어떻게 속았는가 하는 것을 가슴이 아픈 마음으로 다시 회상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죽였다. 그러나 아직도 사랑하고 있었다. 거기에 그의 고통과 노여움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죽인 것이 한편 속 시원했으나 그러면서도 그녀를 더욱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분노와 고민은 그의 기분을 어둡게 했다. 매가 곁에 왔을 때 그는 눈도 쳐들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눈썹 밑에 그의 눈은 보일락 말락했다. 여태까지 소총을 손에 넣지 못했으니 이미 늦었어. 얼굴이 뾰족한 매는 말솜씨가 좋았다. 또 그는 민첩하고 기가 강하기 때문에 용감하기도 했다. 그는 화가 난다는 듯이 대꾸하는 어조로 말했다. 화적들이 소총의 소재지를 저보다 먼저 알았으니 델로르시오. 그놈들이 정탐꾼을 써서 그 소재지를 먼저 알아가지고 앞질러 갔으니 말이오. 장군이 저에게 알려주시기 전에 남이 먼저 알았으니 전들 무슨 재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야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가졌던 그의 소총을 땅에 던지고 팔짱을 끼면서 그의 장군에게 눌리지 않을 뿐더러 반항할 기세조차 보였다. 왕후는 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이성은 아직도 갖고 있었다. 그는 기진한 듯이 풀이에서 일어나서 대추나무에 기대어 혁대를 풀었다가 더 단단히 조여매었다. 그리고 비통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모처럼 마련한 소총을 화적들에게 모두 빼앗긴 모양이니 그것을 도로 찾자면 그놈들과 싸우는 도리밖에 없다. 싸워야 한다면 싸울 뿐이다. 그는 침을 탁 뱉고 용기를 냈다. 그리고 더 힘있는 어조로 말했다. 자, 지금부터 화적대를 찾자. 찾아내야 한다. 너희들이 절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소총들을 반드시 도로 빼앗고야 말 것이다. 소총 한 자루에 10사람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빼앗아야 한다. 사람은 구하기 쉽지만 총은 얻기 어렵다. 그는 다시 마리에 올라탔다. 물기가 많은 맛있는 풀을 먹다 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역정이 나서 마른 앞발을 쳐들었으나 왕후는 그것을 억제했다. 매는 여전히 불유쾌한 태도로 말했다. 화적들이 있는 곳은 잘 압니다. 그놈들은 쌍용봉 산성에 모여 있습니다. 총도 가졌을 것입니다. 누가 두목인지는 모르지만 근간의 황건당이 전부 거기에 모여서 그 근처 마을은 조용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두목을 뽑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왕후는 누가 그 두목이 될 뻔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그 말은 하지 않고 다만 그의 부하에게 명령만 내렸다. 우리는 지금부터 쌍용봉 산성으로 진군한다. 거기에 선 적에게 사격을 가하라. 사격이 일단 끝나면 나는 화적들의 총을 가지고 우리 편에 넘어오는 자는 우리 편에 넣어주겠다고 제의하겠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서도 총을 빼앗아 가져오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을 주겠다. 왕후는 그의 부대의 선두에 서서 험한 산길을 따라 쌍용봉으로 향했다. 부하들도 힘차게 뒤따랐다.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이상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럴 땐 병졸들은 을에 이렇게 고함질 질렀다. 화적을 토벌하러 간다. 어떤 농부는 정말 고마운데 하고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러나 곡식밭이나 채소밭, 수박밭을 짓밟고 가는 군대들을 보고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들은 군대라면 질색이었고 군대가 그들에게 유익한 일을 해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산을 넘고 또 넘어 마침내 쌍용봉 아래에 이르렀다. 그곳에서부터는 절벽 사이에 비좁은 길을 따라서 올라가야 했다. 왕후는 말에서 내려 말고피를 쥐고 걸었다. 말을 탔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했다. 그러나 왕후는 부하들이 어떻게 하고 따라오는 건 돌아보지도 않았다. 마치 자기 혼자인 것처럼 위로 올라갔다. 그는 죽은 아내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사랑하게 된 기괴한 운명에 대해 생각했다.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그는 울고 있었다. 바위 층계를 덮고 있는 이끼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죽인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비록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막연하나마 그런 계집은 죽어야만 진실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의 욕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를 그렇게 감쪽같이 속인 그런 요사스런 계집은 죽이는 길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 결국 그 계집은 여우였어. 그는 쉬지 않고 부하들을 이끌고 올라갔다. 산성 가까이 다다랐을 때 그는 매와 그의 부하 50명을 척후병으로 보내 산성의 적정을 살피게 했다. 그리고 그는 뜨거운 햇볕을 피하여 소나무 숲속에서 기다렸다. 1시간도 못 되어 돌아온 매는 산성을 일주하고 왔다고 하면서 보고했다. 놈들은 지금 산성을 재건하느라 정신없습니다. 방비는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아요. 두목 같은 것은 봤나? 보이지 않아요. 놈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데까지 가까이 가봤지요. 전부 무지한 놈들이고 화적 구실은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통로 경계도 않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타다가 남은 집을 서로 뺏으려고 싸움들이에요. 그것은 반가운 소식이었다. 왕후는 부하들에게 전투태세로 진격명령을 내렸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산성 안으로 돌입했다. 사격 중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적어도 2놈씩은 사살하라고 호령했다.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적에게 기순을 공고할 심산이었다. 부하들은 명령대로 사격을 개시했다. 왕후는 한쪽에 서서 감시했다. 부하들은 맹렬히 총을 쏘았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기습을 당한 화적들은 수없이 총탄에 쓰러졌다.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다. 과연 그들은 방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서로 집을 뺏기에 바빴고 모두 자신의 살림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병력은 전부 합치면 3, 4천이나 되었을 것이다. 개미떼처럼 이 산성에 모여서 담을 쌓고 제목을 옮기고 지붕을 이으려고 짚을 모아놓고 큰 화적 마을을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래서 갑자기 습격을 받자 하던 일들을 내동댕이 치고 허둥지둥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달아날 뿐이었다. 왕후도 그들 가운데는 명령을 내리는 두목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그러면 누가 그들을 조직하고 편성할 작정이었던가 하는 생각이 났을 때 마음속에 처음으로 약간의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 조만간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두목으로 하는 이 화적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아내를 죽여버리길 잘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자신은 천명을 타고났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오래전부터의 그의 신념이 되살아났다. 그는 힘이 용수듬치는 것을 느끼며 부하들에게 사격을 중지하라고 호령했다. 그리고 황건당들을 향해 소리쳤다. 나는 이 고을의 치안을 맡아보는 왕후다. 나는 결단코 화적들을 용납할 수 없다. 나는 사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에게 저항하는 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여버린다. 그러나 내게도 인정이 있다. 너희들 중에서 염치를 아는 자에게는 출세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 현공소로 돌아가는데 사흘 안으로 총을 가지고 그리로 자수해오는 사람은 내 부하가 될 수 있다. 2자루 이상 가져오는 사람에겐 상을 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난 그는 부하들에게 돌아가자고 소리쳤다. 그러나 산성의 통로를 지날 때 화적들 중에 독한 놈이 있어서 사격을 가해올지도 몰랐으므로 일부 부하들에게 얼마 동안은 그대로 남아서 겨누고 있게 하고
철군을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자들은 화적이란 이름뿐이고 전부 무지한 민중들이었다. 왕후 아내의 꿰매 빠져서 총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총을 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탈주병 몇 사람만이 사격할 줄 알았지만 그들은 왕후에게 총질하는 것은 범의 수염을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에게 총을 겨누는 순간 왕후가 역습해오면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산성은 다시 적막해졌다. 왕후는 부하들을 이끌고 유유히 산을 내려왔다. 고요한 산엔 소나무 가지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와 새우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그들은 험한 산을 다 내려와서 들에 나서니 병졸들은 더한층 의기양양했다. 그들은 농부들과 부딪힐 때마다 소리 질렀다. 사흘 후엔 화적이 없어진다. 어떤 농부들은 기뻐하고 고마워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부는 장군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농민들을 위해 화적을 소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바에는 필시 그들에게 대한 무슨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왕후가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 그것을 알기까지는 기뻐한다든가 감사한다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듯이 신중한 태도였다. 형공소에 돌아온 왕후는 부하들 각자에게 상금을 주고 또 취하도록 마실 수 있는 좋은 술을 주었다. 특별한 음식도 주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술을 마시고 스스로 위로했으나 취할 정도로 마시지는 않았다. 그는 사흘 동안 기다렸다. 1사람, 2사람, 혹은 5사람, 8사람, 10사람씩 때를 지어 화적들은 총을 메고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총을 2자루 가져온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것은 1자루 이상 손에 넣은 자들은 여분의 것을 형제라든가 친구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이다. 가난하고 먹기에 곤란한 사람들은 생활만 보장된다면 어떤 사람 아래서 일하건 상관없었던 것이다. 왕후는 힘세고 젊은 사람들만을 뽑게 했다. 불합격자에게는 돈을 주고 총만 받아들였다. 합격자에게는 군복과 식사를 주었다. 사흘이 지난 후에 왕후는 기순기한을 다시 3일간 연장했다. 그리고 또 3일을 연장했다. 병령과 형공소는 신병들 때문에 터질 듯했다. 할 수 없이 왕후는 성내의 민간에 숙소를 할당했다. 그랬더니 민가에서 불평이 나오기도 했다. 군대가 자기네 집에 유숙하기 때문에 자기네 가족을 한 방에 몰아넣어 좁아 죽을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나 왕후는 그 불평하는 사람이 젊거나 혹은 태도가 불순하면 위협해서 쫓아보냈다.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 할 도리가 없으니 참아. 그렇지 않으면 화적들에게 약탈을 당하든지. 그러나 노인이 와서 공손한 어조로 불평을 말하면 왕후도 친절히 대했다. 잠시 동안이니 좀 곤란하더라도 참아주시오. 우리는 곧 싸우러 가니까. 나는 이렇게 작은 고을에 만족해 있을 수 없소.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자신 아내가 없었으므로 또 여자에게 가까이 하는 남자를 생각할 때는 어쩐지 불쾌한 감정이 나기 때문에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엄하게 부하들을 훈계했다. 창부 이외의 여자에게 손을 대는 자는 용서 없이 사형이다. 그는 신병들을 일부러 형공소 가까운 민가에 유숙시켰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는 아낙네에게 곁눈질만 해도 처벌한다고 엄명을 내렸다. 그는 약속한 대로 부하 각자에게 봉급을 지불했다. 왕을이 사서 보낸 3,000자루의 총 중에서 결국 2,000자루 남짓 그의 손에 들어왔으나 귀순한 화적은 4,000명 이상으로 불었기 때문에 그 경비만 해도 막대했다. 그러나 그는 재정난을 무릅쓰고 봉급 지불은 약속대로 이행하여 부하들을 만족시켰다. 그러나 그는 세금을 더 올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현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 그는 지금 그가 저축해 두었던 군자금까지 쓰고 있는 형편이었다. 만약에 사태가 돌변하여 산악지대로 퇴각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그 군자금으로서 부하들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에 지금 상태는 그에겐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새로 세금을 올릴 것을 궁리했다. 여름이 다갈 무렵에 남북 대결의 형세를 탐색하기 위해 파견했던 정탐꾼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정보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이번에도 남반군이 후퇴하고 있으며 북반군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왕후도 그의 응원을 수없이 청해오던 성의 군장이 근간에 와서 그 청하는 도수가 줄어든 것을 보고 짐작하고 있던 터이므로 정탐꾼의 정보를 의심치 않았다. 그래서 왕후는 서둘렀다. 그는 곰보와 언청이를 정총부에 파견하여 군장에게 정중한 말투로 쓴 편지를 전달케 했다. 지금까지 관내의 화적 토벌 관계로 출병이 늦어져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이제는 화적이 완전히 소탕되었으니 성종 부군을 응원하기 위해 곧 출병시킬 수 있노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편지와 선물도 보냈다. 이때에도 운명은 교묘하게 왕후를 도왔다. 그의 두 부하가 성종부에 도착한 바로 그날 휴전이 성립되어 남반구는 퇴각하고 북반구는 승리의 대가로서 며칠 동안 그 점령지에서 약탈이 허가되었던 것이다. 승리에 극히 만족한 군장은 왕후의 호의에 감사하다는 답서를 썼다. 그리고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가을이 되었으니 당분간 싸움이 없을 것이므로 다음 기회 아마 내년 봄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다. 두 부하가 가지고 온 이 답서를 보고 왕후는 대단히 만족했다. 한 사람의 병졸도 한 사람의 총도 잃지 않고 그의 이름이 승리를 거둔 북방군 장병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천하에 알려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20. 서쪽에서 가을바람이 불어와 논밭엔 황금 물결이 쳤다. 농민들은 추수에 바빴고 달은 밤마다 커졌다. 사람들은 중추명어를 즐겼고 추석이 가까워지자 그 준비에 바빴다. 올해는 한두 가지 곡식을 빼놓고는 그만하면 평년작은 되었고 화적이 퇴치되고 또 전하가 이 지역에 미치지 않는 데 대해 그들은 하늘에 감사했다. 왕후도 이해의 한 일을 회고해 볼 때 확실히 지난해보다 그의 세력이 커졌음을 알 수 있었다. 성 안팎에 주둔하고 있는 그의 휘하의 병력은 2만이나 되었으며 소총은 1만 2천 자루나 되었다. 더구나 그는 군벌의 한 장군으로 천하에 인정받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수석이 남방의 연합군을 무찌르려고 시도했을 때 그를 지지하여 남방군을 물리쳐준 데 대해서 감사문을 공포했는데 그 감사문 가운데 왕후의 이름도 관직명과 같이 끼어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의 관직은 그리 높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듣기엔 높아 보이는 관직명이었다. 그는 그와 같은 명예를 전쟁에 참가하지도 않고 또 총 하나 잃지 않고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왕후 앞에 가로놓여 있었다. 추석을 앞두고 빚을 청산하는 이때에 그는 둘째형 왕얼한테서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소총값을 내라는 것이었다. 왕얼 자신도 그 빚을 갚아야 하므로 빨리 청산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다. 왕후는 그 편지를 받고 신경을 날카롭게 하여 형과 결판을 지으려고 사람을 형에게 보냈다. 그리고 중간에서 없어진 총값은 못 내겠다고 일렀다. 왕월의 대리인이 그 철도의 교차점에서 총을 자기 부하에게 인도하지 못하고 먼저 찾으러 간 사람에게 넘겨주고 말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게 했다. 그러나 왕월의 대꾸도 이치에 맞았다. 찾으러 온 사람들이 내가 너에게 보낸 편지를 증거로 내놓고 왕후 장군이 보내서 왔노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겠니? 이 말에는 왕후도 항변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무리를 관철시킬 만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다시 형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손해의 절반은 내가 부담하겠지만 그 이상은 못하겠소. 만약 형님이 기어이 다 내라고 한다면 나는 총값을 한 푼도 안 낼 테니 그리하시오. 지금 나는 원치 않는 일은 안 해도 좋을 만한 처지가 되어 있소. 왕월은 조심성 있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되지 않는 일을 단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왕후의 조건을 승낙하고 손해를 반씩 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가 관리하고 있는 왕후의 토지의 소장료를 인상해서 그 돈을 비싼 이자로 놓는다면 그만한 손실은 곧 메울 수 있을 것이고 더구나 비싼 이자라도 고맙다고 하며 쓸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일로 해서 그리 마음을 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후는 그만큼 애누리를 하고서도 그 총값을 청산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 매달 막대한 돈이 그의 손으로 흘러들어왔지만 그렇게 많은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같이 나가는 돈이 또한 어마어마했다. 그는 신복부하들을 그의 방에 불러서 조용히 의논을 했다.
새로운 어떤 세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 부하들은 머리를 긁적거렸다. 머리를 잘 써보면 좋은 생각이 날 것 같아서 그러는지는 몰랐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주위를 살피기도 했으나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마침내 언청이가 입을 열었다. 먹는 물건이나 생활 필수품에 세금을 너무 많이 붙인다면 민중들이 들고 일어날지도 모르죠. 그것은 왕후도 알고 있었다. 민중들은 그들 자신을 지나치게 압박하고 못살게 구는 자에 대해서는 항상 목숨을 걸고 반항했다. 이 지방에 있어서 왕후의 집안은 견고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 민중의 반항을 무시할 정도까지는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상으로 민중의 부담이 되지 않을 새로운 세금을 연구해야만 했다. 마침내 그가 생각해낸 것은 술병 한 개에 동전 2닙씩 세금을 물리는 것이었다. 이 지방은 술의 명산지일 뿐만 아니라 술병도 유명했다. 그것은 썩 좋은 진흙을 구워서 만든 것으로 빛깔이 파랗고 유리 같았다. 그것에 생각이 미친 왕후는 정말 용한 생각이라고 그 자신 감탄하고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질그릇 장사들은 큰 돈을 벌고 있다. 그 사람들도 다른 상인들처럼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하지 않겠는가. 부하들은 참 용한 생각이라고 모두 찬성했다. 그리하여 그날로 시행키로 결정했다. 그는 술병 제조업자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은 말을 전달하게 했다. 우리 장군님은 술병 제조업자를 보호하고 있다. 술 원료가 되는 고량밭이 안전한 것은 오로지 장군님의 덕분이다. 만약에 장군님이 그 밭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고량이 잘 자랄 수 없었을 것이요. 따라서 술도 만들 수 없고 술을 못 만들면 술병인들 팔릴 까닭이 없는 것이다. 장군님은 이 지방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길러야 한다. 군대를 기르기 위해서는 양식과 군복과 무기, 탄약, 봉급 등에 드는 돈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설명은 표면상으로 은근하고 친절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이만에 달하는 총검이 반짝이고 있었다. 질그릇 제조업자들은 비밀 회합을 하고 그 자리에서 대단히 붕괴하고 굉장히 반항할 듯한 기세를 보였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들도 왕후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으로 일치하고 말았다. 왕후란 사람은 한 번 마음먹으면 꼭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고 또 그보다 못한 지배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쾌히 세금을 내겠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왕후는 그의 신복 부하를 공장에 파견하여 그 생산고를 조사하게 했다. 그리고 매달 세금을 받았으므로 석 달 만에 그 액수는 큰 돈이 되었다. 그리하여 왕월에게 총값을 모두 갚았다. 한편 질그릇 제조업자들도 세금 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 하등의 군소리도 하지 않게 되었다. 돈이 마구 흘러들어와 이제는 재정난에서 벗어났으나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돈은 얼마든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의 앞길은 아직 멀었고 할 일은 수없이 많았던 것이다. 그는 자기 관하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왕후는 자기 같은 거물이 이렇게 좁은 땅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으며 내년 봄에는 아무래도 영토를 확대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작은 지역에 그대로 있다가 큰 흉년이라도 당하면 공든탑이 무너지고 말 것이었다. 그가 이 고장에 온 이후로는 운이 좋아서 한 번도 흉년을 당하지 않았지만 장차 어느 때에 하늘이 무서운 변덕을 부릴지 모를 일이었다. 겨울이 가까워졌다. 겨울엔 싸움이 없으므로 왕후는 비나 눈이 많이 내리거나 바람이 너무 세게 불지 않는 날에는 부하 병졸들을 훈련시키는 데 바빴다. 우수한 부하를 골라서 그 자신이 그들을 훈련시켰고 그렇게 훈련을 받은 부하들은 일반 병졸들을 훈련시켰다. 왕후는 총의 검열을 엄격히 했다. 매달 그가 직접 그 수요를 세워보고 또 그 종류를 살펴보았다. 만약에 한 자루라도 분실하면 한 사람 내지 세 사람을 총살하여 인원수와 총 수요의 균형이 맞도록 하겠다고 위협했다. 누구 하나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그가 자기 아내도 한 칼에 죽였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그를 두려워했다. 그가 성나면 사람을 개죽이듯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터이므로 그들은 자기들 장군이 짙은 눈썹을 보이기만 해도 쩔쩔매며 그에게 복종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와 음침한 날이 계속되었다.
부하들의 훈련이란 생각할 수도 없고 왕후 자신도 문 밖에 나갈 수 없을 만큼 추웠다. 그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측하고 그 전에 할 일을 모두 해두었던 것이다. 이제는 할 일이 없고 또한 한없이 고독했다. 그는 남들같이 도박, 술, 여자 등으로 울적한 감정을 풀 수 있었으면 싶었다. 그러나 왕후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검소한 식사가 술과 고기보다 나았고 여자는 생각만 해도 불쾌했다. 그는 한두 번 도박을 해보려 했으나 그것은 그의 비위에 맞지 않았다. 그는 주사위를 던지는 것도 서툴렀다. 그리고 지게 되면 신경질이 나고 무의식 중에 환도자루에 손이 갔다. 같이 놀던 사람들은 그가 검은 눈썹을 곤두세우고 입을 삐죽거리기 시작하면 그만 놀라서 일부러 그에게 져주는 것이었다. 그래가지고는 도박에 흥이 날 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소리질렀다. 그러니까 나는 전부터 하는 말이지만 도박이란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거야. 도박이 그의 울적한 마음을 풀어주기는커녕 도리어 화만 나게 해주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와 버리는 것이었다. 그에겐 낮보다 밤이 더 지리하고 싫었다. 그는 홀로 자야 했고 또 홀로 자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왕후보다 고생이 더 많으면서도 향락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만 왕후는 성격상 그렇지 못했다. 원래 묵직한 사람이 밤낮을 고독하게 지내는 것은 좋지 않았고 또 그같이 정욕이 강한 몸을 가진 사나이가 혼자서 밤을 지내야 한다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않았다. 더구나 그에게는 절친한 친구조차 없었다. 현장 영감은 아직 살아 있었고 현공소 한쪽에 있는 그의 거처에서 폐병으로 죽어가는 늙은 아내와 같이 지내고 있었다. 그도 학자이고 어진 늙은이였지만 왕후 같은 사람을 상대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의 앞에 오기만 하면 그만 두려운 생각이 앞서서 두 손을 맞잡고 왕후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맞장구를 쳤다. 그렇지요. 그렇소, 장군. 그래서 왕후는 현장과 오랫동안 상대하고 있을 수 없었다. 오히려 왕후는 화를 버럭 내고 눈살을 찌푸리는 바람에 현장은 얼굴이 잿빛이 되어 그 수척한 몸에 걸친 퇴색한 두루마기 자락을 날리면서 황급히 방에서 나가버린다. 그러나 왕후도 무도한 인간이 아니었고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성을 내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 자신 성을 잘 내고 무의식 중에 환도자루에 손이 가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혹시 늙은 현장에게 손을 대게 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성나기 전에 현장을 내보낼 때가 많았다. 또 신복부와 세 사람은 모두 훌륭한 용사들이었다. 특히 매는 그 지혜가 1000명의 병졸보다 나았다. 그러나 그는 무지한 사나이로서 무기를 지는 법이라든가 주먹을 지는 법이라든가 상대를 정신 못 차리게 좌우로 차는 법이라든가 혹은 싸움터에서 꾀를 부리는 법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밖에 몰랐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이외엔 다른 말은 잘 하지 않았다. 어떤 전쟁에서 어떻게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귀가 아프도록 들었기 때문에 왕후는 그를 소중히 여기기는 하지만 이야기 상대로서는 흥미를 잃은 지 오래되었다. 백장은 큰 대문짝이라도 밀어 넘어뜨릴 만한 힘센 장사이고 또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놀랄 만큼 날쌘 솜씨를 가졌으나 긴 겨울밤의 이야기 상대로선 너무도 둔했다. 언청이는 군대로서는 적당한 인물이 못 되나 성실하게 이를 데 없고 사자로 보내는 데는 그 이상 없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입술이 째졌기 때문에 말할 때에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침이 튀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다. 또 공부는 그의 친조카였기 때문에 조카와 허물없이 담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병졸 부하 사이에 끼어서 그들과 함께 술 마시고 떠들어댈 수도 없었다. 장군으로서 그런 짓을 했다가는 병사들에게 그가 그들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며 그들이 그의 약점이라든가 술 취한 추태를 보면 전쟁에 나가서 그를 존경하지 않을 뿐더러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왕후는 군복을 엄정히 차려입고 또 환도를 차지 않고는 부하 병졸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홀로 앉아 있을 때 이따금 그 환도를 빼어들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고맙기도 하고 믿기도 한 칼이었다. 그 날카로움은 이 천하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칼로서
검은 구름덩이가 저절로 갈라져 버리는 듯한 칼날이었다. 그날 밤 그의 아내의 목덜미는 구름같이 부드러웠다. 그리고 이 환도는 구름을 끊어버리듯이 그녀의 목을 끊어버렸던 것이다. 이렇듯 왕후에게는 말동무가 없었지만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밤을 보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밤에 홀로 침대에 누워있기는 정말 쓸쓸했다. 더구나 겨울밤은 한없이 길고 어두웠다. 이렇게 어둡고 긴 밤에 때로 왕후는 촛불을 켜놓고 삼국지라든가 수호전을 꺼내서 읽었다. 소년 시절에 애독하던 책이고 그의 공명심을 불러일으킨 것도 이 책들이었다. 이와 비슷한 다른 책도 몇 권 읽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읽을 수는 없었다. 촛불이 다 타버릴 때가 온다. 밤은 춥다. 그는 홀로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야 했다. 밤마다 그는 그런 시간을 밀어내려고 했으나 그 시간은 반드시 왔다. 그것은 또 사랑했던 죽은 아내를 슬프게 생각해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살아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그가 신뢰할 수 있고 그의 애정을 전적으로 기울일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렇다. 그녀가 죽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가 그녀의 죄를 용서해서 살려두었더라면 그녀를 경계하는 마음이 항상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경계하는 마음은 그의 마음을 두 갈래로 나누어 놓았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쪽 마음으로 공명의 길에 힘쓰게 될 것이니 그것은 그가 결코 크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밤마다 죽은 아내 생각이 날 때마다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타일렀다. 그러나 무식하고 평범한 화족보다 약간 나은 표범 장군이 그 범상치 않은 여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가 죽은 뒤에도 그녀는 여전히 그자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가? 살아있는 그가 그렇게까지 사랑을 쏟아도 그것을 받지 않고 그녀는 죽은 표범 장군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니 그는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지금 그가 누워있는 이 침대에서 몹시도 정열적이었던 그녀의 모습이 생생하게 눈앞에 떠올랐고 몸에 감촉되는 듯했다. 그 같은 열정은 사랑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죽고 없는 표범 장군만큼 그가 그녀의 마음을 잡을 수 없었다고 하면 이만한 지위가 있고 세도가 있어도 인간으로선 표범 장군보다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고 그는 부끄러워지며 맥이 빠지는 듯했다. 자기가 표범 장군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는 없었으나 스스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지금까지 스스로 믿었던 것처럼 큰 인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그의 앞길이 갑자기 요원해지고 또 무의미해지는 것 같이 느껴졌다. 자신이 과연 위대하게 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러웠다. 또 공명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후세에 전할 자손이 없으니 그 지위는 자신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가졌던 것은 모두 남의 손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니 아무 소용없는 일이 아닌가 싶었다. 그는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진 지략을 다해서까지 형들이나 형들의 자손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어둡고 적적한 방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노라니 괴로운 신음소리가 저절로 새어나왔다. 나는 아내를 죽일 때 두 사람을 죽인 셈이다. 내가 갖게 되었을 내 자식까지 죽인 셈이란 말이야. 다음 순간 죽은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매력적인 목덜미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그 광경이 눈앞에서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이 침대에 누워있기가 견딜 수 없었다. 침대는 깨끗이 씻었고 칠도 다시 했고 피 묻었던 이불은 새 것으로 갈았으며 베개도 역시 새 것이었다. 그는 그 시체를 어떻게 처치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 그냥 누워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을 몸에 감고 싸늘한 새벽 공기가 창을 뚫고 들어오는 문 앞에 몸을 떨면서 초라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와 같은 괴로운 밤을 보내는 가운데 겨울은 깊어갔다. 마침내 그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자신에게 타일렀다. 이런 쓸쓸한 밤이 계속된다면 그는 옹졸한 사람이 되고 그의 큰 희망은 빛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불안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는 가까이 오는 모든 사람에게 신경질을 냈다. 곰보에 대해서는 더 한층 그러했다. 이 장사치의 아들인 곰보 원숭이, 밤낮 희죽희죽 웃기만 하는 자식이 그래도 내 핏줄 중에 가장 가까운 놈인 것이다. 그는 거의 발광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에게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그의 아내는 죽었지만 죽은 후에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대로 그를 파멸로 인도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었다. 갑자기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리고 그녀의 망령에게 도전하는 듯이 속으로 외쳤다. 어떤 여자라도 아들을 낳을 수 있지 않은가. 나는 그까지 한난 여자보다는 아들이 더 소원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아들을 가져야 한다. 아들을 얻을 때까지 여자는 몇이라도 얻는다. 나는 한 계집에게만 사로잡혀 왔었다. 처음은 이화였다. 아버지 집에 종이었기 때문에 종들에게 하는 말로서밖에 그 여자와 접촉하지 않았으나 아무튼 그 여자 때문에 거의 10년 동안이나 가슴을 태웠다. 그 다음은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여자였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계집을 위해 다시금 10년 동안 가슴을 태워야 한단 말인가. 이러다가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자식을 갖고 싶어도 못 갖게 되면 그게 무슨 꼴인가. 아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나도 이제부터는 다른 남자들처럼 자유롭게 여자를 얻되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쫓아보낼 것이다. 그 이튿날 아침 왕후는 언청이를 그의 방으로 불러들여 이렇게 말했다. 난 여자가 필요해. 진실한 여자라면 어떤 여자라도 좋아. 그러니 내가 형님들께 가서 먼저 얻었던 여자가 죽었으니 내가 그 대신에 여자를 구해달란다고 전해줘. 머지않아 봄이 되면 또 전쟁이 있을 것이고 나는 그 준비로 바쁘니까 형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라고 말해. 언청이는 좋아라고 길을 떠났다. 그의 빠른 눈치로 그의 장군이 고민하는 원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마음의 병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왕후는 시일의 경가가 그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기다릴 뿐이었다. 형들이 그에게 어떤 여자를 구해줄 것인지 궁금했다. 기다리는 동안 닥쳐올 봄의 작전 계획과 그의 집안을 확장할 계획에 골몰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잠도 잘 자도록 노력했다. 20일. 언청이는 자기같이 얼굴에 이상한 특징이 있는 사람이 번번이 내왕하면 남들의 주의를 끌까 두려워서 일부러 길을 돌아서 왕따 형제가 살고 있는 성안까지 왔다. 그가 큰 집 문 앞까지 당도했을 때는 정오에 가까웠다. 왕어를 찾으니 가게에 나갔다고 하므로 언청이는 한시라도 빨리 말을 전하기 위해 곧 그리로 갔다. 왕월은 그의 가게 사무실에서 며칠 전에 뱃짐으로 띄운 미래 이익을 계산하고 있었다. 어두침침한 조그마한 방이었다. 얼굴을 들고 언청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그는 놀란 듯이 그 가느다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오므라뜨리고 말했다. 나는 지금 같으면 색시 구하기보다는 돈을 구하는 것이 더 쉬운데 내가 어디서 색시감을 구한단 말인가. 모처럼 얻은 사람을 잃었다는 건 섭섭하군. 언청이는 장군의 형에 대한 겸손한 뜻을 표하는 의미에서 나지막한 의자 모서리에 걸터 앉아서 겸손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군님의 마음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장군님이 너무 사랑하지 않을 여자를 구해주셨으면 하는 것뿐입니다. 장군님은 유달리 성격이 강해서 무얼 한 가지 생각하시면 광기가 날 만큼 몰입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부인을 여태까지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벌써 몇 달이나 지난 일인데도 여전히 생각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개수 씨는 무슨 병으로 죽었는가? 왕을은 호기심이 나는 듯이 물었다. 언청이는 왕후에게 충실하고 또한 본래 신중한 사나이였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말할까 하였으나 목구멍까지 나온 대답을 꿀꺽 삼켜버렸다. 군인이 아닌 사람들은 전쟁을 모르고 죽인다든가 죽는다는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 하지만 군인이란 사람을 죽이거나 계략을 써서 방위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가 죽는 일을 예사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군인의 기질은 상인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청이는 그저 간단히 이렇게 대답했다. 갑자기 출혈이 심해서 돌아가셨죠. 왕을은 그 이상 묻지 않았다. 그리고 점원을 불러서 언청이를 여관에 인도하여
고기와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라고 일렀다. 두 사람이 나간 뒤에 왕을은 혼자 생각했다. 옳지. 이 문제는 형님이 나보다 더 잘 알 거야. 형님이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자에 대한 것뿐이니까. 난 여자라면 집사람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왕을은 의자에서 일어나 형을 만나러 가기 위해 벽에 걸린 회색 비단 두루마기를 벗겨 입었다. 그것은 그가 아껴서 입는 나들이 옷이었다. 왕따의 집 대문 앞에 와서 그는 문지기에게 주인이 있느냐고 물었다. 문지기가 그를 인도하려는 것을 왕을은 들어가지 않고 문지기더러 알아오라고 했다. 문지기가 안에 들어가서 여종에게 물으니 여종은 왕따가 어느 도박장에 가고 없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왕얼은 곧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추운 날씨에 간밤에 내린 눈이 아직도 거리에 남아 있었다. 길 복판이 가느다랗게 밟혀서 굳어져 있었다. 밥벌이를 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다니는 행상이라든가 또는 왕따와 같이 향락을 위해 일찍부터 나다니는 사람들이 지나간 자취였다. 왕얼은 고양이처럼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자갈길을 걸어갔다. 도박장에 온 왕얼은 형이 있는 방을 물어서 문을 열었다. 화로의 숯불이 빨갛게 피어있는 조그마한 방 안에서 그의 형이 여러 친구들과 함께 주사위를 굴리고 있었다. 왕따는 동생의 얼굴이 문 앞에 보이자 노름에 지던 판이라 그만두어도 좋은 구실이 생긴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그는 이런 노름은 중년 시절부터 배웠기 때문에 아직 서툴렀다. 그의 아버지 왕릉은 자기 아들들이 도박을 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러나 왕따의 장남은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매우 익숙했다. 둘째 아들도 노름을 하면 돈을 따는 재주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왕따는 문이 반쯤 열리고 왕얼의 얼굴이 보이자 곧 일어서면서 친구들을 향해 말했다. 난 그만둬야겠어. 동생이 볼 일이 있어서 온 모양이니까. 그리고는 벗어뒀던 외투를 집어들고 문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가 지게 되었을 때 마침 와주어서 잘 되었다는 말을 동생에게 하지는 않았다. 도박이란 것은 영리한 사람이 이기기 마련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체면상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짤막하게 물었다. 무슨 일인데? 어디 이야기할 자리가 없겠습니까? 왕을 역시 짤막하게 말했다. 왕따는 차를 마시는 탁자들이 있는 방으로 그를 인도했다. 두 사람은 다른 손님들과는 약간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 왕따는 차와 술을 청했다. 그리고 시간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요리도 청했다. 급사가 나간 뒤에 왕얼은 곧 입을 열었다. 개수가 죽었기 때문에 동생이 이번엔 저희더러 여자를 구해달라고 청해왔는데 이런 일은 나보다 형님이 더 잘 아시겠기에 이렇게 왔습니다. 왕얼은 떠오르는 웃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왕따는 그것을 보지 못한 모양인지 득이 만면하여 큰 소리를 내며 웃었다. 그 살찐 볼이 흔들렸다. 그렇지. 그런 방면은 내가 잘 알고 있지. 내 안사람 앞에서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서도. 그는 남자들이 여자 이야기를 할 때 흔히 그렇듯이 야릇한 곁눈질을 했다. 그러나 왕얼은 그런 농은 상대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형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왕따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마침 좋은 때에 말이 났군. 나는 큰아이의 혼처를 구하느라고 성내의 처녀들을 알아보고 있던 참이라 적당한 색식감은 대개 다 알고 있어. 내 큰아이는 현장 계시의 딸과 혼약할 작정이지. 19살이라더군. 성품이 어질고 집안도 좋고 또 내 안사람도 그 처녀가 수놓은 솜씨를 봤지. 예쁘진 않지만 아주 정숙하다고 말하더군. 곤란한 문제는 큰아이가 제 마음대로 신부를 구하겠다고 하는 철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남쪽에선 그런 일이 유행되고 있다나. 그래서 나는 큰아이에게 여기서는 그런 본을 딸 수 없다고 했지. 부모가 정한 여자를 얻고 나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첩으로 얻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지. 다음 아이도 곧 장가를 들여야 하겠어. 곱사등이는 중이나 되는 것이 좋아. 안사람은 집안에서 한 사람쯤 불문에 들여보내고 싶어 하는데 멀쩡한 아이를 보낼 수는 없으니까 말이야. 왕얼은 형의 집안 일에는 하등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누구의 아들이건 조만간에 결혼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신의 아들들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아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그런 데 쓰고 싶지는 않았다. 며느리로 맞이할 여자는 정절이 있고 건강하고 일을 잘해야 한다고 아내에게 일러두었을 뿐이다. 그는 지금 형이 늘어놓고 있는 긴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순 없다는 듯이 말했다. 형님, 그런 처녀들 중에서 적당한 애가 있겠습니까? 동생은 재혼인데 그래도 딸을 줄 사람이 있을는지. 그러나 왕따는 이런 문제엔 가장 능숙했기 때문에 여유 있는 태도로 자기가 여태까지 들어서 알고 있는 처녀들의 기억을 하나하나 더듬어 생각한 다음에 입을 열었다. 있지, 있어. 적당한 사람이 있어. 나이도 가히 어리지 않고 학자의 딸인데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딸에게 자기 학문을 가르친다는 거야. 요즘 말하는 신여성이란 말이야. 학문이 있고 발을 동요매지 않았으니 말이야. 그래서 혼기를 놓치고 있는 모양이야. 그런 색시를 얻었다가 가정에 풍파가 일어날까 두려워서 남자들이 감히 얻어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게지. 그렇지만 남쪽으로 가면 그런 여자가 많다더군. 이 고을은 옹색한 곳이라서 그런 여자를 이해하지 못해. 그 색시는 예사로 거리에 나오는데 나도 한번 본 일이 있지만 아주 뽐내고 다닌단 말이야. 외면을 하거나 눈을 내리깔거나 하지 않아. 배운 것이 많지만 그래도 그런 여자치고는 그렇게 못나지도 않았어. 아마 26살 되는 모양이야. 동생이 그런 색시를 좋아할까? 이 말에 대해서 왕얼은 그리 탐탁해하지 않는 기색으로 대답했다. 글쎄요, 그 색시가 훌륭한 가정부인이 되어서 동생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동생도 약간의 학식이 있고 또 자신이 부족하면 학자를 쓸 수 있는 처지에 있으니 동생이 학문 있는 아내가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급사가 부지런히 접시를 날랐다. 왕따는 이것저것 먹기에 분주했다. 그는 국을 떠먹던 숟가락을 든 채로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동생은 하인이건 여종이건 고용할 수 있는 처지니까 하필 자기 아내를 부려먹지 않아도 돼. 일을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아내가 되는 건 아니야. 남편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특히 동생같이 자기 아내 이외엔 다른 여자를 거들떠보지 않는 남자에겐 더욱 그래.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 자기 아내가 곁에서 시나 연애소설 같은 것을 읽어주면 기분 좋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나 그런 말에 왕얼은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그는 밥을 섞어 볶은 비둘기 고기를 쟁반에서 자기 그릇에 갈라 옮겨놓고 솜씨 있게 젓가락을 놀려 뼈 사이에 있는 살점을 가려내어 집어먹었다. 그는 그 고기를 특별히 좋아했다. 그는 잠시 형의 말이 끊어진 틈을 타서 이렇게 말했다. 나 같으면 살림을 잘하고 아이를 잘 낳고 돈을 아껴 쓰는 여자가 마음에 들겠는데요. 왕따는 갑자기 성을 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도 자기가 말한 데에 남이 찬성하지 않으면 성내는 버릇이 있었다. 그의 얼굴빛이 검붉어졌다. 그것을 본 왕얼은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생각에 의하면 여자란 다 같은 것이며 그녀들은 요컨대 계집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어떤 여자나 남자의 최종적인 목적에 쓰인다는 것. 그래서 그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형과 언쟁을 하여 이 이상 더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재빠르게 말했다. 좋습니다. 동생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니까 여자를 둘 구해줍시다. 먼저 형님이 구한 여자와 결혼시키고 다음에 내가 고른 여자를 보냅시다. 동생이 두 여자 중에서 어느 쪽이고 싫다고 하면 그뿐이지만 동생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누라를 둘 쯤 두어도 많은 것은 아니니까요. 이리하여 그들은 타협했다. 왕따는 그가 정한 여자를 먼저 왕후의 아내로 한다는 것에 만족했지만 자기는 이 가문에서 어른이라 왕얼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터인데 왕얼이 자기가 고른 여자를 후일에 보내겠다고 양보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결혼 첫날 밤에 두 여자와 한 방에서 잘 수는 없는 것이니까. 어쨌든 타협은 된 것이므로 그들은 헤어졌고 왕따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기 위해 분주히 다녔고 왕얼은 아내와 의논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왕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는 흰 눈이 깔려 있는 대문 앞에 나와 서 있었다. 그리고 추운 날씨 때문에 그녀의 손을 치마 밑에 넣고 있다가 마침 나타난 닭장수의 닭을 쥐고 여기저기 만져보곤 했다.
이렇게 눈이 내릴 땐 닭은 모이를 잘 주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모이를 줄 수 없는 가난한 농가에서는 보통 때보다 허란 값으로 닭을 팔았다. 그리고 왕월의 아내는 2~3마리 더 기르려고 생각했었다. 그녀는 닭에 눈이 팔려서 남편이 가까이 왔을 때에도 그를 보지 못했다. 왕월은 바로 그 곁을 지나며 아내더러 얼른 안으로 들어가자고 말했다. 할 말이 있소. 아내는 암탉 2마리를 사기로 했다. 그리고 발을 묶어서 저울에 달고 해서 마침내 값이 결정되자 안으로 들어와서 의자 밑에 디밀어 놓고는 남편이 있는 쪽으로 갔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 의자에 걸터 앉았다. 왕월은 사무적인 어조로 간단히 말했다. 동생이 또 장가를 들겠대. 먼저의 개수가 갑자기 죽었다나. 난 여자일을 통 모르지만 당신은 이태 동안이나 며느리감을 물색하느라고 여러 곳을 돌아다녔으니 개수로 보낼 만한 여자도 보암직한데. 아내는 그런 이야기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었다. 그녀는 어린애 낳는 이야기, 누가 죽었으며 누가 시집장가를 갔다는 이야기에 항상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 언제나 그런 이야기만 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녀는 얼른 대답했다. 우리 친정 이웃에 좋은 처녀가 있죠. 나이가 좀 더 젊었더라면 우리 큰아이하고 짝지었으면 하는 애인데요. 양순하고 살림을 할 줄 아는 애죠. 다만 이가 좀 검은 것이 흠이죠. 어렸을 때 벌레가 먹어서 그렇다나 봐요. 지금은 여러 개 빠졌지만 부끄럽다고 입을 벌리지 않으니까 잘 보이지 않죠. 또 그것을 안 보이려고 입을 꼭 다물고 좀처럼 말이 없고 도무지 큰 소리라고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못 사는 집도 아니에요. 땅도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조금 많아서 그 집에서도 좋다고 할 거예요. 입이 무겁다고 하니 제일 좋은데 한번 이야기를 건네봐. 형님이 중신한 결혼식이 끝나면 곧 보내야지. 그리고 그는 형과 의논한 결과 개수될 사람을 둘이서 한 사람씩 고르기로 했다고 설명하자 그녀의 말소리는 갑자기 높아졌다. 아주버니가 골라주는 여자는 좋지 않을 거예요. 그 양반이 안다는 여자치고 얌전한 여자가 어디 있으려고요. 또 그 형님이 이 일에 손을 댄다면 여승 같은 여자밖엔 권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 형님은 중가 여승들에게만 빠져서 집에서 울려 나오는 건 불경 읽는 소리와 연불 외는 소리뿐이에요. 그야 집안에 병자가 생겼다거나 여자가 애를 낳지 못한다거나 하는 어떤 특별한 일이 집안에 생겼을 땐 절간에 찾아가는 것도 좋겠지요. 하지만 부처님도 사람의 마음과 같을 테죠. 1년 내내 자기에게 이러니 저러니 하고 우는 소리에 빌기만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침을 탁 뱉고 발로 문질렀다. 다음 순간 닭이 있는 곳도 잊어버리고 의자 밑으로 발을 넣었다. 발에 채인 닭이 깜짝 놀라 꼬꼬대꼬꼬 소리를 쳤다. 왕월은 화를 내면서 벌떡 일어났다. 이런 집은 천하에 없을 거야. 아무데나 닭을 놓아두다니. 그러자 그의 아내는 황급히 의자 밑에 닭을 끄집어내며 얼마나 헐값으로 샀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왕월은 그것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알았어. 난 가게에 나가 봐야겠어. 아까 내가 한 말을 당신이 책임지고 하란 말이야. 앞으로 2달쯤 지나서 보내야 하니까. 그리고 비용은 낱낱이 외워둬. 이번 혼사 비용은 이쪽 부담이 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여 2 여자가 왕후와 혼약하게 되어 서로 문서까지 교환했다. 왕월은 여기에 드는 비용을 빠짐없이 장부에 기록했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는 한 달 후로 결정하였다. 결혼식 날은 마침 연말이었다. 이 기별을 받은 왕후는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는 크게 기쁘진 않았다. 다만 결혼하겠다고 결심한 것이라서 서슴지 않고 간다는 것뿐이었다. 그가 잠시 떠나는 동안 제방 근무를 신복부와 3사람에게 부탁하고 또 만약에 그가 없는 동안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곤보를 보내라고 일러두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다음 형식상 그는 현장에게 결혼하기 위해 왕복 6일간 휴가를 청했다. 늙은 현장은 즉석에서 허가했다. 왕후는 늙은 현장이 그의 부재 중에 혹시 음모를 꾸밀까 염려되어 자기가 없는 동안은 신복부하들로 하여금 책임지고 치안을 유지하도록
엄중히 명령해 두었으니 안심하라고 못 박아 두었다. 그리고 결혼식 때 입을 제일 좋은 옷을 말에 싣고 그 다음 옷을 입고 고향으로 향했다. 이런 경우 왕후 같은 장군은 100명의 호위병을 인솔하는 것이 습관이지만 용감한 그는 겨우 50명의 부하만을 따르게 했다. 왕후는 차디찬 겨울에 시골길을 말을 타고 갔다. 밤이면 마을에 들어 묵고 날이 새면 다시 얼어붙은 길을 갔다. 아직 봄은 먼 곳에 있었다. 잿빛의 천지는 그저 황량할 뿐이었다. 인간은 잿빛 흙으로 벽을 쌓고 잿빛 지프로 지붕을 잇고 농가는 끝없는 광야와 찬바람 속에 점점 아득히 보였다. 북쪽의 센 바람과 먼지에 쌓인 농부들의 얼굴마저 잿빛으로 되었다. 고향으로 가는 2, 3일 동안 왕후의 심중은 한 조각의 기쁨도 느낄 수 없었다. 맏형집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기 때문에 왕후는 바로 그리로 향했다. 그리고 간단한 인사가 끝나자 불쑥 그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자식으로서의 도리상 아버지의 성묘를 하겠다고 말했다. 모두 찬성했다. 특히 왕따의 아내는 적극적이었다. 왕후는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고 그간 여러 번 있었던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왕후는 아들로서의 의무를 알고 있었고 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하려고 했지만 이번의 성묘는 그런 이유만이 아니었다. 어쩐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쓸쓸하고 동요하는 것 같았다. 그는 형의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의 결혼식이 다가오는 것을 실없이 좋아하는 형을 상대하고 있을 수 없었다.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잠시라도 형의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구실이라도 붙여서 나가고 싶어서 이 성묘를 서둘렀던 것이다. 그는 부하 한 사람에게 지전이랑 향이랑 그 밖에 성묘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게 했다. 그리고 성 밖을 나왔다. 말을 탄 그의 뒤에는 총을 맨 부하들이 따랐다. 거리의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니 그는 만족한 듯이 느껴졌다. 아무것도 못 본 채 하고 또 못 들은 채 무뚝뚝한 얼굴로 앞만 보고 말을 몰았으나 부하들의 거친 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장군 각하께서 지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지나던 사람들은 그만 질려서 담 밑으로 피해 서기도 하고 혹은 집 안으로 뛰어들기도 했다. 그는 자기가 그들의 눈엔 위대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을 생각하니 다소 위안이 되었다. 그는 말 위에서 몸을 고치고 더 한층 위세를 보이려 했다. 이윽고 대추나무가 선 묘지까지 왔다. 그의 아버지 왕릉이 처음 여기를 그의 묘지로 정했을 땐 이 대추나무가 작았으나 지금은 굵은 가지가 사방으로 퍼지고 큰 줄기는 울퉁불퉁했다. 그 밑뿌리로부터 돋아난 작은 대추나무까지 있었다. 왕후는 경의를 표하기 위해 멀리서 말에서 내려 천천히 대추나무 가까이로 걸어왔다. 그의 부하는 말고삐를 쥐고 있었다. 왕후는 공손한 태도로 묘 앞에 이르자 3번 절을 했다. 지전과 향을 가지고 그의 뒤를 따른 부하는 거기에 있는 여러 무덤 앞에 각각 향을 피워놓았다. 왕릉의 아버지, 삼촌, 그리고 왕후의 어머니 오란의 순서로 조금씩 나누어 차려놓았다. 왕후는 어머니의 얼굴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왕후는 다시 묵직한 걸음으로 아버지 무덤 앞에 나가서 향에 불을 붙이고 지전을 사르고 무릎을 꿇어 여러 번 절을 했다. 그리고 다른 무덤에도 그렇게 했다. 그 일이 끝나자 그는 무견히 서서 생각에 잠겼다. 금빛 은빛 지전이 불에 타서 재로 변하고 향불 연기는 싸늘한 공기에 향내를 날리고 하늘은 눈이라도 올 듯이 햇빛은 없고 바람도 없었다. 그의 경건한 기분을 상하게 할까 염려되어 그의 부하들은 멀리 떨어져 기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왕후는 그곳에서 물러나와 그의 말에 올라탔다. 그리고 왔던 길로 돌아왔다. 왕후는 그가 무덤 앞에 묵묵히 섰을 때 죽은 아버지를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자신의 장래를 생각했던 것이다. 그가 죽어 땅속에 파묻히면 아들이라고 성묘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그가 다시 결혼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머지않아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은 그의 쓸쓸한 심정을 달래주는 듯했다. 왕후가 말을 타고 가는 길가에 바깥마당이 딸린 이화의 토벽집이 있었다. 듣지 못하던 말굽소리와 군대들의 발굽소리에 호기심이 난 곱사등이는 절룩거리며 문 밖으로 달려나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왕후를 알 리 없었다. 그 마리의 군인이 자신의 삼촌이라곤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그래서 길가에 서서 묵묵히 보고만 있었다. 16살이라 이제는 다 큰 소년이었으나 17살의 아이보다 크지 못했다. 등의 혹이 머리보다 높았다. 그것을 본 왕후는 깜짝 놀랐다. 그는 말을 멈추고 물었다. 이 토벽집은 내 것인데 여기서 살고 있는 넌 누구냐? 곱사등이는 말을 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챘다. 삼촌이 장군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그는 몇 번이나 그 삼촌을 꿈속에 그려보곤 했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기도 했었다. 곱사등이는 매우 반가운 듯이 소리쳤다. 아저씨세요. 그러자 왕후도 생각이 났다. 고개를 쳐들고 쳐다보는 곱사등이를 마리에서 내려다보면서 천천히 말했다. 그렇다. 형님에게 너 같은 아들이 있다고 하더니 바로 너로구나. 이상한 일이다. 우리들 형제는 모두 곱고 건장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늙어서도 허리 하나 굽지 않았는데 너는 왜 그럴까? 곱사등이는 그런 이야기는 줄곧 듣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했다. 대답을 하면서도 삼촌의 모습과 붉은 말에만 눈이 팔렸다. 저는 어릴 때 높은 데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팔을 뻗어 왕후의 소총에 손을 대려 했다. 그는 늙은이같이 시든 얼굴에 우묵 들어간 가느다랗고 쓸쓸하게 보이는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저씨, 나는 아직 총을 만져본 일이 없어요. 잠깐 만져보게 해주세요. 내밀고 있는 손이 늙은이 손같이 주름살이 잡히고 앙상한 것을 보고 왕후는 이 가엾은 불구자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 만져보라고 아무 말 없이 총을 내주었다. 그리고 곱사등이가 실컷 만져볼 동안 그대로 말을 멈추고 기다렸다. 그때 그 집에서 문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다. 이화였다. 왕후는 첫눈에 곧 이화인 줄 알았다. 그녀는 옛날과 변함이 없었다. 이전보다 더 수척해졌다. 달걀 모양의 핏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신락 같은 주름살이 보였다. 그러나 머리털은 여전히 검고 곱게 빗겨져 있었다. 왕후는 마리에서 은근히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이화는 가볍게 답례를 하자 곧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왕후는 재빨리 큰 소리로 물었다. 천치 누이는 편안한가요? 이화는 나지막한 음성으로 조용히 대답했다. 편안하지요. 왕후는 또 물었다. 매달 생활비는 꼭꼭 받고 있는지요? 고맙습니다. 받고 있죠. 이화의 음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마당을 보면서 말했다. 그리고 대답이 끝나자 곧 몸을 돌려 집 안으로 사라졌다. 왕후는 아무도 없는 문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곱사등이에게 말했다. 어째서 아주머니는 여승 같은 옷차림을 했을까? 그는 이화의 옷깃이 회색이고 여승들이 하듯이 옷깃이 십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연히 보았던 것이다. 곱사등이는 그 자신이 만지고 있는 총에 정신이 팔려 왕후가 묻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대답했다. 천치가 죽으면 가까운 절에 가서 여승이 된대요. 아주머니는 고기를 안 드세요. 경문을 거의 다 외고 있어요. 여승과 한 가지예요.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부탁했기 때문에 천치가 죽기 전에는 머리도 안 깎고 여승도 안 된대요. 이 말을 들은 왕후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잠자코 있었다. 이윽고 곱사등이를 치근히 여기며 물었다. 그렇게 되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아주머니가 절에 가면 나는 중둘이 있는 절로 가게 되겠죠. 난 아직 아이이고 오래 살 테니까. 아주머니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나는 중이 되면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병들면 아주머니가 일가니까 돌봐주러 오겠죠. 난 이런 것을 지고 다니니까 사철병이죠. 여기까지 남의 일같이 예사로 짓거리고 있던 곱사등이는
갑자기 어조가 변해지고 감정이 넘쳐서 울먹울먹한 소리로 왕후를 쳐다보며 말했다. 난 중이 돼요. 그렇지만 몸만 남들과 같다면 군인이 되고 싶어요.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말이에요. 그 우묵한 두 눈에서 정열의 불꽃이 튀고 있었다. 그도 원래 자애로운 인간이었기 때문에 적이 감동이 되어 서글픈 어조로 대답했다. 글쎄, 몸만 성하다면야 데리고 가겠지만 할 수 없지. 그러니 중이 되는 수밖에 없겠지. 곱사등이는 고개를 숙였다. 등의 혹에서 머리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맥없이 나지막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래요. 이런 말을 하면서 그는 총을 왕후에게 돌리고 절룩거리면서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사라졌다. 왕후는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다시금 말을 몰았다. 이번 결혼은 왕후에겐 이상했다. 그는 조금도 흥분되지 않았다. 낮이나 밤이나 마찬가지인 듯 싶었다. 그는 모든 절차대로 엄숙하게 식을 올렸다. 그는 노했을 때가 아니라면 언제나 행해야 할 일은 반드시 예절대로 행했다. 그러나 지금의 그에게는 사랑도 노여움도 그의 정열 없는 심정과는 다 같이 동떨어져 있었다. 붉고 화려한 옷으로 차린 신부의 모습도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먼 존재인 듯 싶었다. 손님들도 형들도 그들의 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두견의 부축을 받으면서 나타난 연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연영은 너무도 비대해서 호흡조차 곤란한지 그가 그녀에게 절을 할 때 하도 시근거려 다시 한번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왕후는 범절에 따라 형들과 신부 측의 어른들과 손님들, 그 밖에 그가 절을 해야 할 사람들에게 모두 절을 했다. 이윽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으나 왕후는 어느 음식에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비록 재혼이라 할지라도 모두 유쾌해야 하기 때문에 왕따는 농담을 하고 손님들도 같이 웃었으나 모처럼의 웃음도 왕후의 얼굴엔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못했으므로 흥이 깨져버렸다. 자기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인데도 왕후는 끝내 침묵을 지켰다. 다만 술이 나오면 목이 마른 모양으로 급히 술잔을 들 뿐이었다. 그러나 술맛을 보고는 곧 잔을 내려놓고 거칠게 말했다. 이런 술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 고장의 술을 가져올 걸 그랬지. 며칠간의 결혼식 절차가 끝나자 왕후는 다시 그의 붉은 말에 몸을 싣고 길을 떠났다. 신부는 시종과 함께 나귀가 끄는 마차에 올라 휘장을 내리고 그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올 때의 고독한 모습 그대로였다. 마차와 병졸들도 묵묵히 그의 뒤를 따를 뿐이었다. 이리하여 왕후는 그가 점령하고 있는 지방으로 신부를 데려왔다. 두어 달 후에 왕월이 정한 여자가 그녀의 아버지와 같이 왔다. 왕후는 두말 없이 그녀도 받아들였다. 아내가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그로서는 다를 것이 없었다. 새해가 왔다. 새해를 축하하는 모든 행사도 지나갔다. 아직 나뭇가지에 싹이 트지는 않았지만 대지에는 봄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가령 흐리고 쌀쌀한 날엔 아직 눈이 왔지만 그 눈은 쌓이지 않았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곧 녹아버렸다. 밭에 심은 밀은 아직 자라지는 않았지만 새파란 빛이 짙어졌다. 긴 겨울 동안 할 일 없이 지내던 농부들도 새 기운이 나서 농구에 손질을 하고 소를 잘 부리기 위해 여물도 더 많이 주기 시작했다. 길가의 풀들은 싹이 자라기 시작했고 나물 캐러 다니던 아이들이 여기저기에 보였다. 또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군벌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졸들은 노름도 떠드는 일도 실증이 났다는 듯이 기지개를 켜고 주둔하고 있는 거리에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일마저도 이젠 지친 듯이 이 봄에 닥쳐올 전쟁에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병졸들은 각기 작은 꿈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의 윗사람이 전사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를 것을 바라는 것이었다. 왕후도 이 봄에 할 일을 꿈꾸었다. 그에겐 하나의 훌륭한 계획이 있었다. 그를 시달리게 하고 가슴을 태우던 애욕은 그의 마음에서 사라진 것 같았으며 따라서 지금은 이 계획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그의 정열은 아직 남아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어딘가에 묻혀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의 죽은 아내에 대한 추억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질 때마다 곧 두 아내 중에 어느 한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양기가 부족한 것 같으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술을 마셨다. 그리고 그는 사람됨이 매우 공평했기 때문에 두 아내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두 아내는 전혀 달랐다. 한 사람은 학식이 있고 맵시가 있으면서도 교태를 부리지 않고 침착해서 마음에 들었다. 또 한 사람은 시골티가 났지만 정숙하고 마음씨가 좋았다. 그녀의 큰 결점은 이가 검다는 것과 곁에 가면 숨 쉴 때 냄새가 나는 점이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두 아내가 서로 다투지 않는 것은 왕후에겐 다행한 일이었다. 아마 그가 공평하니까 그런지도 몰랐다. 그는 신중했으며 두 아내를 번갈아 찾아갔다. 사실 두 아내는 그에게 있어서는 매한가지 존재였다. 그 어느 편도 과히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대신 그는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모르되 원하면 언제든지 여자와 한자리에 누울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느 쪽 아내와도 친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그녀들에게 거만한 태도로 보였다. 그리고 그가 그녀들을 찾아가는 데는 오직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들에 대하여 행동은 하되 말은 일체 하지 않았다. 그전 아내하고는 매우 솔직하고 의족해 사랑하였으며 그녀 앞에서는 모든 것을 숨기지 않았던 것이다. 때로는 그는 무슨 까닭에 여자에 대한 그의 태도가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 죽은 아내는 자기에게 전혀 속마음을 주지 않았던 것을 회상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기도 했다. 그녀는 창부같이 대담하게 그에게 몸을 바치면서도 그 가슴 속에는 흉악한 관계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 기억이 낱낱이 머리에 떠오르면 그는 현재의 두 아내에게 대해서는 결코 마음을 주지 않고 다만 그녀들로서 자신의 육체적 욕구만을 만족시키려 했다. 그리고 두 아내 중에서 어느 편이든 아들만 낳기를 바랐다. 그 점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주었다. 그러한 희망은 그의 공명심의 꿈을 부풀게 해주었다. 이 봄에는 어디서고 큰 전쟁을 하여 세력과 영토를 확장할 결심이었다. 그는 승리가 이미 자기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